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17강 13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법인인 중개업자, 즉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한다는 것은 곧 거래계약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거래계약서는 중개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거래계약서. 자, 이 과정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자, 갑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매도인을 얘기하는데, 임대인도 상관없습니다. 자, 매도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라고 치면, 자, 갑이 주택을 갖고 있는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을은 매수인. 민법의 매매에 대한 기준 기억이 나시면 참 좋겠는데, 매매란 재산권을,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자, 바로 둘이 만나서 하면 되는데, 워낙 단위가 커요. 주택 같은 경우는 서민에게 있어서 자기 집은 전 재산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집 한 채밖에 딸랑 없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 스스로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나 혼자 하질 않고 꼭 중개업자를 통해서 합니다. 왜? 중개업자가 그쪽은 전문가니까. 그리고 안전한 거래가 돼요. 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부대장 다 띄워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개인이 할 때 그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했다가 중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더 분발해야 되고, 그런 훌륭한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가운데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자, 중개업자. 자, 중개업자 A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매도인 갑이 매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 을이 매수 의뢰를 해서 중개업자 A가 우리가 배운 것만 다 동원해 봅시다. 자, 1번 매도 의뢰를 했어요. 자, 매도 의뢰. 중개대상물을 매도 의뢰한 겁니다. 그리고 2번 매수인이 사겠다고 매수 의뢰를 했어요. 자, 둘 다 중개 의뢰인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중개업자 A가 그거에 해당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하고 확인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을 하는데, 중개업자 A는 매도인이 매도 의뢰했을 때 이 물건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띄워볼 것이고, 토지대장 띄고, 건축물대장 띄고, 토지계획 이용 확인서 띄워보고, 최소한 이 네 가지 서류를 무조건 띄워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 시도의 그 건축조례를 보고서 용적률, 건폐율 같은 걸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거래 계약서 쓸 때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쓰는 게 아니라, 매도 의뢰했을 때 매수인 칸만 비워놓고 확인 설명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거의 실무에서는. 왜? 확인 설명서 쓰느라고 시간이 가면 안 되니까. 거래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에는 당사자 이름만 탁탁 집어넣어서 바로 주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고,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거래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 그때 쓰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자, 확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현장 안내를 했어요. 을을 데리고 갑의 주택에 가서 갑의 주택을 다 보여줬습니다. 상식적으로 주택을 보여줄 때는 가격 얘기하는 거 아니냐, 보기만 하는 겁니다. 비싸네 싸네 이런 얘기할 것도 없이 중개업자 A가 을에게 그냥 구경만 하고 일절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 이 사람이 기분 나빠서 안 팔 수도 있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하면. 와서 저하고 또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기띵을 하고 현장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다 보고 와서 을이 이 집을 아까 2억에 내놨는데 내가 1억 9천이면 사겠다라고 중개업자에게 얘기합니다. 실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중개업자는 알았다고, 근데 1억 9천까지 힘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매수인에게 전화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화해서 매수인이 1억 9천이면 사겠다고 합니다. 그럼 매도인은 개인이 내가 1억 9천에 판다고 하면 값만 떨어지니까 그렇게 못 팔고, 계약서 쓰면 내가 1억 9천에 팔겠다고. 그러면 거래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다 불러다가 계약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매도를 하고 1억 9천에, 을은 대금 지급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죠. 계약금 계약이 되겠죠. 이렇게 거래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매매 거래 계약서를 누가 쓴다?
중개업자가 쓰는 거예요. 네, 매매 거래 계약서를 중개업자 쓰고 플러스 뭐도 써야 된다. 이때 확인 설명서도 써야죠. 확인 설명서. 자, 확인 설명서. 요 두 개 다 서명하고 날인해야 되는 거예요. 서명하고 날인. 이렇게 해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래 계약서는 쌍방에게 교부해야겠죠? 매도인에게도 교부하고 매수인에게도 교부하고. 만약에 이게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쪽이 임대인이고 이쪽이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되겠죠. 임대차 거래 계약서.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마찬가지로 해서 양쪽에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 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몇 년을 보관한다? 5년을 보관한다. 네. 중개업자는 5년을 보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5년 동안 보관을 안 했다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등록과천이 업무 정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계약서 작성이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거래계약서의 서식은 어떤지, 그리고 서명 날인 의무, 거짓 기재 금지,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법정 서식은 없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공인중개사법에는 거래계약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또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 동안 거래계약서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자, 거래계약서의 서식, 법정 서식, 있다 없다. 자, 서식은 그 거래계약서의 양식을 얘기하는데 법에서 정한 서식을 얘기해요. 법정 서식은 없어요. 법정 서식은 없어. 왜? 계약서라는 거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 당사자들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서를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계약서는 그 매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자유롭게 정한다는 얘기지, 자유롭게 정해도 계약서는 다 써요. 법적 분쟁을 반지하기 위해서. 자, 이 법정 서식이 없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해서 중개업자의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이 표준 서식은, 이때의 표준 서식은 권장사항이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권장사항. 시험 문제 어떻게 질문을 나오냐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법정 서식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 장관 권장 맞아. 그런데 법정 서식이 아니라 표준 서식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 표준 서식을 권장할 수 있는 거지, 정해서. 법정 서식은 정할 수 없어요. 법정 서식은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표준 서식의 사용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걸 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가 되면은 서명, 거래계약서, 또 확인설명서에도 서명하고 날인, 자기 이름 쓰는 거고, 날인은 도장 띄는 거예요. 이때의 도장은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중개 업무를 중개업자가 하지 않고 중개업자는 딴 거라고, 이걸 중개업자를 대리해서, 아니면 중개업자 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했다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했다면, 이 소속 공인중개사 역시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설사 중개업자 자신은 이 거래계약에 있어서 중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만 너만 해, 이게 아니라 중개업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하고 날인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중요한 규정이에요. 함께. 써드려야지. 자, 함께 서명하고 날인입니다. 법이 바뀌었고, 옛날에는 서명 점 날인이어서 서명 또는 날인만 하면 돼요. 이게 판례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법이 서명 및 날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명하고 날인한다 라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계약서에 양식이 있는데, 거래계약서의 양식에 워드로 치는 건 다 워드로 해도 되는데, 마지막에 이름만큼은 워드로 치지 말고 컴퓨터로 하지 말고 손으로, 볼펜으로 꼭 쓰세요. 볼펜으로. 그래가지고 몸에 아주 배울 때 힘이 박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수험생 시절에 이용호 선생님이 이름만큼은 볼펜으로 써야 했다. 도장은 당연히 찍는 거니까. 그걸 인쇄로 판다든가 워드로 쳐서 날인만 딸랑하면 그건 나중에 소송 분쟁 들어갔을 때 머리 아픕니다. 왜? 서명을 안 하고 날인만 하고 서명을 워드로 치면, 만약에 이거를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업무 정지 사유가 돼요. 그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 그럼 생활에 곤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는 의무가 또 하나 추가적인 의무가 있는데,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는 어떤 게 있냐면 거짓 기재 금지 의무예요.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돼, 내용을. 특히 거래 금액 같은 거 다운계약서라고 그러죠. 그 다운계약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이 10억이야 10억인데 양도소득세 조금 내겠다고 매도인이 8억에 쓰자고, 실제 거래계약서 10억인데 8억에 쓰자고 해서 가격을 다운시켰다 해서 다운계약서입니다. 자, 그런 거 거짓기재예요 다. 자, 이런 거짓기재. 또는 계약서 2개 쓰는 거 한 10억짜리 하나 8억짜리 하나, 신고는 8억짜리 계약서로 하고 법정 분쟁에 대비해서 10억짜리 갖고 있는 거야. 자, 거래계약서가 몇 개예요 지금? 2개죠. 이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쓰는 경우, 자, 이 이상의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금지, 거짓 기재 금지. 이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금지. 자, 이렇게 금지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건 업무 정지 정도가 아니겠죠. 이거 위반하면 바로 임의적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등록 취소 사유.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자,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거짓 기재를 하거나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정지를 명을 할 수도 있어요. 상습적이 되면 나중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2개 이상 돼갖고 업무 정지를 한 해에 3번 받아버리면 절대적 등록 취소가 돼서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 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공인중개사가 됐으면 법대로, 원칙대로,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요령이라기보다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매도 의뢰 받았을 때 미리 확인 설명서 만들어 놓는 거, 그런 거는 해도 돼요. 그런 거는 그럼 뭐 법에 저촉될 게 없잖아요. 나중에 확인 설명서 할 때 정식으로 마무리해서 주문되는 거니까. 그러나 거짓 기재를 한다든가 금액 같은 거, 아니면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쓴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짓을 문란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부동산 거래짓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마음에 꼭 생각하시고, 전문 자격인으로서 자격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공부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략적인 걸 알아봤는데, 그럼 방금 이게 업무 정지나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데,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위반하면 이렇게 거짓 기재를 한다든가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그거 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건 자격이 취소돼요. 정지되는 겁니다. 자격 정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정지돼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명도 안 하고, 아니면 뭐 날인을 안 한다든가 등한시한다든가 했으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6월의 범위 안에서. 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켜서도 안 되고, 중개업자가 시켜서도 안 되고, 시킨다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발언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래계약서의 내용은 뭐냐? 거래계약서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자,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자, 거래계약서 내용 9가지 내용이 들어가요. 9가지 내용. 자, 이 거래계약서의 내용 9가지.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확인 설명할 사항이나 전석중개계약 시 공개할 정보나 중요 글자만 외워서 암기하듯이, 역시 거래계약서 내용도 다 문장 9개를 암기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물론 처음부터 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좀 내 용량이 약해서 이용호 선생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도 똑똑하지 않은데도 붙었거든요. 왜? 반복학습을 해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반복학습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니까 너무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여기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9가지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법에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걸 9가지를 중요한 글자만 딱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자, 당물 계급 플러스 당물 경우 인권 조화 박 그러면 그 밖의 사항이야. 박 그러면 그 밖의 사항이라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돼 사실. 앞에 8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보면 먼저 당 앞 글자에 바로 거래 계약사니까 거래 당사자. 자,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넣어야겠죠. 인적사항. 이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거 넣는 거예요. 거래계약서에 그게 있어야지. 누가 사는 건지 알아야 되니까. 자, 이번엔 물입니다. 물은 중개 대상 물 할 때 그 물이에요. 바로 물건의 표시. 자, 이 물건의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등기부등본 같으면 표제부에 물건이 자세히 나요. 그 소재지, 면적, 뭐 지번, 지목 이런 게 다 나옵니다. 토지대장에도 나오고 건축물 대장에도 나오니까 같은 거는 그냥 쓰면 되고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이 다를 때는 권리자에 관한 거, 이런 당사자에 관한 거는 등기부등본 위주로 쓰면 되고 물건에 대한 거는 그 토지대장이나 대장, 건축물 대장 위주로 쓰면 됩니다. 자, 물건의 표시. 자, 세 번째는 계약한 날짜죠. 계약일. 자, 거래 계약한 그날, 그 날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몇 월 며칠 거래 계약했습니다. 자, 그리고 급은 이게 지급에 대한 거예요. 지급. 자, 무슨 지급이냐면 거래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라 이때는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금액. 딱 흥정이 다 끝난 거니까 거래 계약서 쓸 때는 거래 금액. 그리고 뭐 계약금. 계약 금액이라고 하고 계약금이라고. 자, 계약 금액. 그 지급일자. 그 금액과 지급일자 또는 지급에 관한 사항. 중도금 언제 치르고 잔금 언제 치르고 그런 거 쓰는 겁니다. 지급에 관한 사항. 자, 그리고 이 있는 인도일시. 뭘 인도? 물건을 인도하는 거. 자, 물건을 해당 중개 대상으로 언제 인도할 것인지. 이 물건은 바로 인도일시. 잔금 지급일이 바로 물건의 인도일시입니다. 대부분. 자, 인도일시. 그리고 권리를 이전하는 내용. 뭘 이전하냐? 소유권을 이전하냐? 아니면 임차권을 이전하냐? 저당권을 설정하냐? 전세권을 설정하냐? 그 권리 이전하는 내용을 적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자,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 조건이나 기한. 부관 있는 그 법률행위의 부관, 그 민법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거에 바로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거 적어줘야죠. 자, 그리고 화는 이게 확인데 암기하기 편하라고 화라고 해놓은 겁니다. 조화박 해서 확은 이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의 교부. 언제 교부했는지. 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같은 날 준다, 다른 날 준다. 같은 날 준대요. 그러니까 그 거래계약서 교부한 날하고 중개대학서 교부일자는 같은 거예요. 결국 거래계약서 쓴 계약이라고 이 교부일자는 대부분 같아요. 같은 날짜 주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지. 같은 날 주는 건데. 자, 그 밖에 약정 내용. 그래서 중요한 문장만 따서 당물 계급 인권 조합화라고 외우는 겁니다. 자,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당물 계급 인권 조합화. 다 한꺼번에 당물 계급 인권 조합화. 요거만 딸라 읽으시면 안 되고 그 해당되는 내용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당사자. 자, 물건의 표시. 물건.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거래계약서. 자, 중개를 하면서의 중개의 완성이 바로 거래계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가 완성된 거예요. 왜 이게 꽂히냐? 거래계약이 돼서 계약서 써서 나눠줘야 뭘 받을 수 있다? 빙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보수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이러고 받는 게 뭐가 있어? 중개수수료. 그게 보수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왜? 권리분석 다 해주고 안전한 거래를 했잖아요. 서민의 전 재산을 안전하게 이전시켜줬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그랬으면 수수료 내가 수수료 책정하는 사람이면 팍팍 줄 텐데 이게 법에 수수료도 아주 짜게 돼 있어. 미국이나 일본은 수수료가 높아요. 물론 무지하게 짜게 주는데 그것도
무지하게 생생내면서 주는데 당당히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대상물 중개해갖고 거래가 완성됐을 때는 스스로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래야 이 사람은 실력이 있구나. 물건을 안전하게 거래하는구나 하고 이 거래 당사자들도 기분 좋게 스스로 줍니다. 그걸 쭈뼛쭈뼛 하면 바보예요. 일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17강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거래계약서의 작성은 확인 설명서하고 같이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꼭 비교해서 같이 공부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